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한국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하천 평야 지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천 평야 파트는 그 주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으로 고른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요약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파트들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핵심만 콕콕 찔러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천과 관련돼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류 하류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작년 수능에는 이렇게 쉬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상하류를 비교할 때는 어디가 하천 바닥의 높이가 높고 하상 고도가 어디가 높은지, 유량은 어디가 많은지, 폭은 어디가 넓은지, 수심은 어디가 깊은지, 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되죠. 하상 고도는 상류가 높고, 유량, 폭, 수심, 이거 다 하류 쪽이 큰 거죠, 맞죠? 그리고 만약에 퇴적물 크기를 물어본다 그러면 상류 쪽이 퇴적물 입자가 크고요. 만약에 퇴적물의 원마도를 물어본다고 하면 하류 쪽이 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하류를 비교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선택지에도 이런 상하류를 비교하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습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하천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특징이 우리나라는 동거서저의 지형이기 때문에 대하천은 주로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하천들 중에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 뭐가 있고 뭐 동해로 흐르는 하천이 누가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절별 유량 변동이 우리나라는 큰 편이죠, 맞죠? 왜냐하면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고 나머지 계절은 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절별 유량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하상계수라는 지표가 있죠. 하상계수. 그래서 이 하상계수는 1대 몇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량 변동이 클수록 하상계수는 크죠. 그래서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큰 우리나라 하천은 하상계수가 전반적으로 큰 편입니다. 자, 하지만 유량 변동이 크면 수력 발전이나 하천교통, 물자원 이용 등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량 조절을 위해서 건설하는 게 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많이 건설했다? 다목적 댐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유량 변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요. 그렇다면 하상계수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댐 건설 이후에 하상계수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면 기존 하상계수보다는 작아졌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댐 건설 이후에는 하상계수가 작아진다, 작아졌다. 자, 요 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감조하천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서해로 흐르는 하천이 많고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이 많은데, 서해나 남해가 밀물이 거꾸로 강물 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류의 일부 구간은 하천 수위가 하루 중에 밀물 때는 올라가고 썰물 때는 내려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천이 있죠. 이 하천을 우리는 감조하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조하천은 자, 서해나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서 주로 나타날 거고요. 하류의 일부 구간이 이제 감조 구간이 됩니다. 자, 요 감조 구간이란 건 하루 중에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조 구간에 하천 수위를 보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자, 만조 때는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간조 때는 내려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조 구간에는 하천 수위가 하루 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자, 요거를 좀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감조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염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소금물에 의한 피해, 자, 염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하구뚝이죠. 그래서 하구뚝을 건설한다. 자, 그럼 하구뚝 건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겠죠. 그래서 하구뚝 건설 이후에는 하천 수위 변화가 없어진다, 일정해진다 하는 게 변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구뚝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세 하천에 대답하셔야 되죠. 금강, 영산강, 낙동강, 요 세 하천에 하구뚝이 있다. 그래서 하구뚝이 있는 하천과 없는 하천을 같이 제시를 하고 수위 변화 폭을 줘서 어느 하천인지 맞춰봐라 하는 식의 문제가 9월 모평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강이 하구뚝이 있는 영산강과 그리고 하구뚝이 없는 섬진강이 나왔습니다. 그럼 섬진강의 하구는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영산강 하구는 하구뚝이 있기 때문에 하천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하천을 골라내는 자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천 특징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믹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 하천이 흐르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가믹공유하천, 자유공유하천의 일단 위치는 가믹공유하천은 상류의 산지를 돌면서 흐르는 하천이고 자유공유하천은 하류의 자, 평야를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흐르는 하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융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상류에 있는 가믹공유하천이죠. 그래서 가믹공유하천은 융기한 이후에 자, 아래쪽으로 이 침식,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하방 침식이 활발해져서 깊은 골짜기를 이루는 하천이 된 거고요. 자유공유하천은 우리가 비주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야를 유유히 S자로 흐르는 하천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믹공유보다는 자유로운 유로 변경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자유로운 유로 변경. 자, 그럼 유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면은 바깥쪽으로 침식하는 측방 침식이 있고 보호면은 자꾸 퇴적 물질이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로 변경이란 건 결국에 측방 침식과 퇴적이 자, 콜라보된 상황인 거죠, 맞죠? 그러면 직선으로 흐르던 물길도 S자로 구불구불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공유하천, 가믹공유하천 이렇게 두 개를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가믹공유나 자유공유하천이 나오는 지형도가 출제가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지형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믹공유하천은 대체적으로 등고선 간격이 굉장히 좁고 경사가 급한데 하천이 돌아가는 안쪽 보호면에 계단 모양의 평탄면이 나올 수가 있죠. 그 계단 모양의 평탄면에 만약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하한당구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리고 자유공유하천 옆에 있는 평야 같으면 이 자유공유하천이 범람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홍수시 범람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범람에 의한 퇴적으로 형성된 범람원이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믹공유와 하한당구는 세트 자유공유와 범람원은 세트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유로 변경에 의한 지형인데 자 요 유로 변경은 측방 침식과 퇴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이제 유로 변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로 변경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지형이 하중도 자 구하도 오각호가 있습니다. 맞죠? 자 요런 것들이 하천 옆에 표시되면서 같이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항상 형성 원인이 뭐다? 유로 변경이 형성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 껴서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침식평야, 퇴적평야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침식평야는 제일 대표적인 게 하한당구와 침식분지가 있죠. 하한당구는 가믹공유하천 옆에 보호면에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평탄면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단 모양의 평탄면, 계단상의 평탄면이고요. 자 형성 원인은 당연히 과거의 하천 바닥이었던 게 융기에서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융기가 형성 원인이다 라는 거고, 자, 가믹공유하천 옆에 같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등고선 간격이 조금은 넓고 평탄한 데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한당구가 옛날에 하천 바닥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둥근 자갈을 볼 수 있다는 거, 둥근 자갈을 볼 수 있고 하류에 있는 범람원 삼각조에 비해서는 하한당구가 홍수 피해는 심하지 않고 그래서 홍수 피해가 좀 적다 하는 이런 면들도 좀 챙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침식분지로 갈게요. 자, 침식분지는 화강암과 편마암이 있는 곳에 하천이 흐르다 보면 자, 화강암, 약한 화강암은 많이 깎고 강한 편마암은 깎이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를 침식분지라고 하죠. 그래서 침식분지의 비주얼을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 자, 이게 침식분지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암석은 무슨 암석이 된다? 많이 깎인 암석이니까 약한 화강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산지 쪽에서 이렇게 산으로 살아남은 암석은 강한 편마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침식분지는 항상 산지 쪽과 평지 쪽을 따로 찍어주고 기반암을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편마암과 화강암이 차별되어서 깎인 거기 때문에 자, 침식분지의 형성 원인은 우리가 차별 침식이라고 하면 되죠. 하천의 차별 침식. 그래서 화강암은 많이 깎이고 편마암은 좀 덜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침식과 풍화의 강한 암석은 편마암, 약한 암석은 화강암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평야로 가는데 퇴적평야는 이제 선상지, 범람원, 삼각조가 있어요. 자, 먼저 선상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상지는 곡구의 경사 급변점에서 자, 만들어지는 지형이죠. 맞죠? 곡구는 계곡 입구에 경사 급변점에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지역. 곡구에서는 당연히 유속감소가 있고 유속감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되는
부채꼴 모양의 지형을 우리가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는 세부 지형은 3개가 있는데 선정, 선항, 선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선항과 선단을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단에서 물이 다시 솟아나오고 선항에는 물이 지하로 빠지죠. 그래서 선항은 물이 지하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밭이라든가 밖에는 이렇게 그릴게 과수원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선단에는 주로 논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취락이 분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상지 봤고요. 자, 두 번째 범람원 보겠습니다. 자, 범람원은 자유공유 하천이 범람하면서 만들어지는 퇴적지형이죠. 그래서 범람원은 하천의 범람에 의한 여름철 홍수시 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범람원은 세부 지형을 다시 2개로 나누죠. 자연제방과 배우습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연제방과 배우습지 두 부분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연제방은 하천 바로 옆에 퇴적물 입자가 큰 곳이고, 배우습지는 그보다 뒤쪽에 퇴적물 크기가 작은 곳이죠. 그래서 퇴적물 크기를 일단 비교해야 돼. 자연제방의 퇴적물이 크다. 배우습지는 퇴적물이 작다. 그래서 점토질은 배우습지에 많고 모래나 자갈은 자연제방에 많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큰 자연제방 같으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취락이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밭이나 과수원을 이용하는 거고요. 배우습지는 배수가 좀 불량하기 때문에 주로 논으로 이용한다. 자, 이렇게 자연제방 배우습지 두 부분을 나눠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각주를 해볼게요. 자, 삼각주는 하구 지점이 형성되죠.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의 유속 감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자, 그래서 삼각주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죠, 맞죠? 자, 삼각주는 우리나라에, 자, 남한에서는 낙동강 삼각주, 반드시 이제 낙동강의 삼각주만 출제를 합니다. 낙동강 삼각주는 이제 부산에 있죠, 맞죠? 그래서 낙동강 삼각주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중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건 범람원, 그리고 선상지하고 삼각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까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필수적인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천은 어디에서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꼼꼼하게 전범위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9월달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볼 문제가 9월 모평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아니다. 6번이다, 6번. 요걸 고쳤어야 되는데, 자, 9월 모평 6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오는 거. 자, A, C 지점은 각각 지도에 가나 하천이 표시된 세 지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 하천이 영산강이고, 자, 나 하천이 섬진강이죠. 섬진강. 자, 그러면 먼저 기억을 먼저 볼게요. 가나 모두 댐 건설 이후 하산 개수가 커졌다 그랬는데, 댐을 건설하게 되면 유량 조절을 통해서 하산 개수를 오히려 작아지게 만들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댐 건설 이후에는 하산 개수는 작아져야 된다. 자,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니은, 디귿, 리귿을 맞추기 위해선 A, B, C가 어디 지점인지 우리가 찾아놓고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A를 보시면 유량 변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A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변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하는 곳은 감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유일한 감조 구간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산강 같으면 여기 하구뚝이 있죠. 그러니까 영산강은 여기선 안 되고, 섬진강은 하구뚝이 있고 표시된 지점이 여기랑 여기니까 더 바다랑 가까운 하류 쪽이 감조 구간이 되니까 요 지점이 A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A는 섬진강의 하구 가까운 곳이다 라는 걸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AC 지점에 수위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 수위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수위가 만약에 5m란 얘기는 말 그대로 수심이 5m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수위라는 건 우리가 수심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수심이라는 건 상류하고 하류 중에 하류에서 더 깊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수위가 높은, 지금 수위가 높은 하천, 자, 요 하천 수위가 높은 부분, 요 부분이 지금 하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은 두 개가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섬진강의 상류 쪽이냐 영산강의 하류 쪽이냐를 놓고 보면 수위가
높은 쪽이 수심이 깊은 거고, 그러면 하류가 되니까 B가 영산강 하류에 여기가 돼야 맞는 거죠. 근데 C는 수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말은 수심이 얕다는 뜻이고 여기가 상류인 이 지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니은에 C는 섬진강이니까 C를 지나는 강물은 남해로 유입된다, 맞는 거고요. 자, 디귿에 A는 B보다 조차의 영향이 크게 받으니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 디귿 맞는 거고요. 자, 강바닥의 해발 고도 리을에 강바닥의 해발 고도는 상류 쪽인 C가 높아야 되니까 리을 틀렸고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위 변화가 있는 곳은 감조 구간이라는 거. 자, 그리고 수위가 높다는 건 수심이 깊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하류라는 거.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고, 선택지에서는 자, 기억 선택지에 댐 건설 이후 하산 계수 어떻게 되는지 요거까지 우리가 챙겨놓고 수능장에 가셔야 돼요. 자, 6월 모평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는 곳이니 요 A는 지금 삼각주가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죠? 유속 감소에 의해 형성되는 선상지가 아닌 삼각주가 돼야 맞다. 자, 그리고 니은에 B에서는 하구뚝 건설 이후 하천의 수위 변동폭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자, 수위 변동폭이 하구뚝 건설 이후에는 수위 변동폭이 감소해야 정상이죠. 맞죠? 감소해야. 자, 그럼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오른쪽에 만경강이라는 강이 있고 양옆에 평지고 이 평지는 범람원이 되겠죠. 그런데 범람원 중에 D는 하천 바로 옆에 지점이니까 여기가 자연제방이 되고요. 그보다 뒤쪽에 있는 C가 배후 습지가 되겠죠. 자, 디귿에 D는 C보다 퇴적물 크기가 크다. 자연제방이 하천 가까이 있으니 평균 입자가 크겠죠. 자, 디귿 맞고요. 그리고 A와 C는 다 하류의 퇴적 지형입니다. 그러면 후빈기에는 하천 하류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퇴적이 활발해져서 이런 하천 하류의 퇴적 지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빈기에 퇴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는 리을의 설명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천 평야와 관련된 내용들 다 정리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